자, 한국사 19차시 수업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잡담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신라와 고구려 백제의 삼국 상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신라와 함께 우리 지역에 있었던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있었던 철의 나라 가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철의 나라 가야. 오늘은 이 가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죄송해요. 나오네요. 자, 철의 나라 가야. 가야 같은 경우에는 금관가야, 우리 김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 연맹이 결성됩니다. 우리 처음에 삼한 하면서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죠. 이 변한이 6개의 가야 소국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 금관가야도 있었고, 대가야, 고성 지역에 있었던 소가야, 창원 지역에 있었던 뭐 성산가야, 여기 뭐 함안 지역에 있었던 아라가야, 뭐 이런 가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초기에 이 3세기 시기에는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야 연맹이 형성이 됩니다.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여기 나오죠. 벼농사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넓은 김해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벼농사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진적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고 중국에 수출하기도 해서 철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낭랑 지역에 있었던 선진적인 물자, 우리 한나라 때 우리 고조선 할 때 배웠죠. 고조선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한사군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평양 지역에 있던 낭랑이라고 하는 낭랑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었는데, 이 낭랑군과 이 일본 사이의 교역을 이 가야가 중개무역을 해서 엄청나게 금강가야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가야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벼농사, 철기, 중개무역까지. 벼농사, 철기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포인트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전기가야 연맹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 연맹이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4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왜가 신라를 공격을 할 때 이 왜를 도왔던, 이전부터 벼농사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왜와 교류가 많았던 가야가 이 왜를 도와서 신라를 공격하니까, 여기에 당시 신라 내물마립간이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고, 이 광개토 대왕이 보병, 기병 5만을 직접 이끌고 왜와 가야를 공격을 하면서 쫓아내게 되죠. 이때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간가야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가 되고, 이제는 이 금강가야가 쇠퇴를 하면서 새롭게 이 가야 연맹을 이끌 가야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고령 지방의, 지금은 경북 대구 밑에라고 보면 돼요. 대가야 중심의 후기가야 연맹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5세기 후반, 그러니까 480년대에서 뭐 90년대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처음에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연맹을 이끌던 맹주가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멸망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한다면은 모든 권력을 왕 1인에게 집중을 시켜서 행정의 신속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불교도 받아들이고 영토도 확장을 시키고 이런 걸 실시했던 중앙 집권적 국가로 가야는 나아가지 못하고 신라에 통합이 되게 되죠. 금관가야 같은 경우에는 신라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던 법흥왕 때, 그리고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되면서 가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가야는 여기까지만 하고, 포인트는 벼농사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로 중심이 바뀌었다. 가야 연맹에. 그리고 신라에 통합되었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죠. 지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초기에는 이 금강가야가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였으나 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쇠퇴한 이후에는 이 고령지방의 대가야가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금강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뭐 고령가야 이런 가야들이 있죠. 이 고령은 지금의 고령이 여기죠. 이 당시에 지명이 여긴 거고. 자, 넘어갑시다. 자, 가야의 유물, 이 철기 유물들 보겠습니다. 가야의 삼지창 철로 만든 가야의 쇠갑옷, 가야의 투구창. 철기 문화가 융성했고 철기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게 가야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재 같은 사진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 가야의 덩위쇠. 이런 덩위쇠를 제작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중국에 수출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거 가야 유물이었던 금동관. 지금 우리 학교 위쪽에 가면은 가야 테마파크 가보면 이런 금동관이나 덩위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야는 그리고 가야를 대표하는 유물 가야의 뚜껑과 이 굽다리 접시, 그 수르바퀴형 토기 이런 것들이 가야의 번성햄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되겠죠. 가야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이것은 남북국 시대, 북쪽에는 발해, 아래에는 신라가 있었던 상황이죠.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당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도 쫓아낸 이후에 신라의 발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문무왕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의 확립, 중앙 집권의 확립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로서 진정한 삼국 통일의 완성을 이룬 왕입니다. 자, 문무왕이 통일 과업을 완성을 하고 왕권 강화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있고 아래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필을 해서 행정수반의 다음 가는 자리로서 있죠. 당시에는 왕 아래에는 집사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서 이 집사부의 우두머리였던 시중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왕권을 천천히 적을게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왕의 명령을 직접 듣는, 왕이 직접 뽑는 이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귀족들의, 진골 귀족들의 대표였던 당시에 왕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아래 시중이랑 상대 등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시중은 왕이 뽑을 수 있는 최고관직, 상대 등은 진골 귀족들이 뽑았던 최고관직이었죠. 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내 말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상대 등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문무왕은 통일한 이후에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무왕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무왕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라의 전제왕권, 중앙집권을 완성한 왕이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앞에 문무왕보다 신문왕이 시험에 문제만 꼭 나오죠. 신문왕의 업적을 무조건 다 외워야 합니다. 신문왕의 전제왕권 확립 과정과 통치체의 정비 과정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신의 장인이었던 진골 출신 김음돌이 자기 사위인 신문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에 오르기 위해서 일으켰던 김음돌의 난을 신문왕이 제거를 하면서 진골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신문왕 때 통치체제를 이제는 정비를 하게 되죠. 국가로서 국가 제도를 다 마련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중앙정치기구로서 업무에 따라서 14개의 부서를 만들죠. 14부. 만약에 사신을 접대한다. 이런 거는 예작부 같은 경우에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는 선부 같은 경우. 이거 몰라도 되는데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준 거예요. 어쨌든 중앙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14부라는 게 있고
지방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지방 행정구역에 있듯이 당시에는 9개의 주로 나누고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9개의 주로 나누고 그리고 경주가 여기 우리 신라의 영토 중에서 남동쪽에 치우쳐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오소경이라고 해서 작은 경주, 작은 서울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작은 서울 오소경을 만들게 되면서 지방제도, 구주 오소경 제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중앙제도로서 14부, 지방제도로서 구주 오소경을 두게 되고 우리도 지금 뭐 1사단, 2사단, 3사단, 뭐 27사단 뭐 이런 군대의 사단, 군대 부대들이 있죠. 자, 이 당시에는 구서당 10정이라고 해서 수도 경주를 지키는 구서당이 있었고 9개의 서당이었어요. 서당. 이때 고구려 사람들로 이루어진 서당, 백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서당, 신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서당 이런 거 합쳐가지고 만든 9개의 부대들 구서당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주에 한 개씩 배치를 하면은 한 개 일주당 일정의 군대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접경 지역인 한주 지방에는 이정 군대를 2개를 배치를 해서 총 10개의 지방군이 배치되게 됩니다. 중앙군이라고 한다면 수도 경주를 지키는 중앙군 그리고 각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으로서 10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 14부 중앙제도 14부, 지방제도 구주 오소경, 군사제도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국학이라고 하는 최고 유교 교육기관, 지금의 서울대라고 보면 되겠죠. 서울대인 국학을 설립을 하게 되죠.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충과 효, 충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성, 국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임금의 충성을 하는 관리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지금은 선생님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나라에 충성을 다해서 선생님의 본분에 맞는 너희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매달 선생님에게 월급을 줍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월급 제도가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정 정도의 땅을 주고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로 너희들 먹고 살아 라고 하는 노급이란 걸 원래 줬었어요. 신라 시대에는. 그래서 여기를 노급을 받은 관료들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력과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 조세라고 하는 생산물을 모두 거둘 수 있었던 게 노급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문왕은 이 진골 귀족들이 백성들의 노동력이나 조세 이런 걸 다 수치함으로 인해서 권한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뺐고 이제는 노동력 수치 못해. 백성들의 노동력, 너희들 언제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노동력 이제는 수치 못하게 할 거야. 세금으로 걷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는 땅에서 나오는 생산량만 가져가 라고 하는 게 관료전 되겠습니다. 관료전 이건 많이 중요해요. 관료전 노급하고는 다른 관료전 우리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 14부 지방 구주 오서경 군사제도 중앙군 구서당 지방 10정 그리고 유교교육관으로도 국화 그리고 월급제도로서 관료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문도로 나는 진압하고 신문왕 업적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죠. 꼭 신문왕 중요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신라하대. 신라하는 자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서 신라를 구분했던 거거든요. 상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냐면 이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던 삼국시대를 상대라고 하고 이 중대는 삼국을 통일한 태종 무열왕부터 여기 나오는 해공왕으로 이어지는 김춘추의 후예들이 왕이 되는 시기
강력한 전제 군주가 있었던 시기, 신라가 가장 전성기였던 신문왕이 있었던 시기 중대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하대는 여기 나오듯이 해공왕이 죽고 해공왕 사후에 엄청나게 혼란기를 접하게 되거든요. 150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정치적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그런 혼란기를 신라하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신라하대는 왜 혼란기를 겪냐? 여기 있었던 시기처럼 진골 귀족 간의 왕위 계승 분쟁,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김춘추 중대에 열었던 태종무열왕 김춘추도 진골 귀족이었죠. 골품제하에서 삼국시대까지는 이 성골, 진골 중에서 성골만 왕이 되었었는데 이제 성골의 피가 다 끝나고 김춘추가 왕에 오르면서 이제는 진골들이 왕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1등 귀족, 2등 귀족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김춘추가 왕이 됐으니 서로 다른 귀족들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위 계승 분쟁을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창과 같은 진골, 그리고 장보고는 진골은 아니었지만 노비 출신이었지만 왕좌를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김한청의 난, 장보고의 난이 신라하대 대표적인 왕위 계승 분쟁의 한 사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사회였다. 중앙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에서는 각 관리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수탈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백성들이 각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대표적으로 원종, 애노에 난 적고적 빨간 바지 입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빨간 바지 입은 도적놈들이라는 적자예요. 이거는 빨간 적자고 자 이런 반란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신라하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신라하대는 기억해야 될 거는 정치적 혼란기다. 그래서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계승 분쟁이 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이 있다. 농민 봉기도 많이 일어나서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하대, 진골 귀족 간의 왕위 계승 분쟁 이런 거 있고 농민 봉기 이런 거 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지에서 보면은 뭐 김원창의 난, 공주지역, 장보고의 난, 완도지역에서 일어나고 원정, 애노의 난, 상주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 중앙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각지에서는 자신만의 경제력도 가지고 상업을 통해서 경제력도 가지고 자신에게 중상하는 군사력을 가진 일종의 호족이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양길, 기헌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죠. 신라하대가 되면은 이 호족들이 난립을 하게 되면서 이 호족들 간의 싸움으로 결과 고려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 개성에서 세력을 잡게 되면서 그렇게 되겠죠. 신라하대 혼란스러운 시대 사회였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남북국 중에서 남국이었던 신라는 했고 이제 북국이었던 발해를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발해가 건국되게 되는데 먼저 668년에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수도였던 평양이 함락이 되면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구려를 부흥하기 위한 고구려 부흥운동이 각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당시 건모잠, 안승, 고연무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를 다시 한 번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부흥이란 게 고구려를 다시 한 번 더 부활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부흥운동이 전개되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당시 고구려의 유민 나라를 잃고 또 돌아다니고 있던 이런 유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대조영이 698년에
동모산이라고 하는 산을 좀 더 사진 볼 건데 동모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부흥군들 끌어모으고 당시에 만주 지역에 있던 말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모아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되죠. 대조영, 동모산, 발해 건국 이런 운동이 있었다 보면 되겠고 우리가 계속 선생님이 말한 남북국 시대는 선생님 배울 때만 해도 그냥 통일 신라 시대랑 발해가 있었던 시기라고 배웠는데 조선 시대 말기에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 당시는 통일 신라 시대가 아니다. 발해와 신라가 공존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해사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우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유득공의 발해고 여기서 처음으로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되었고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남북국 시대는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데서 처음으로 써졌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한 여기 되겠습니다. 동모산이 여기 산이 동모산이 되겠고 이것이 대조영의 가상 초상화 추측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남아있지 않지만 이렇게 초상화를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발해 발전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발해의 아들 대조영의 아들들이었던 대무의 대흠무였던 무왕과 문왕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왕 같은 경우에는 무왕 같은 경우에는 인안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붙이고 이거는 황제들만 연도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죠. 자, 당시 발해가 얼마나 국가적 위상이 높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인안 보면 무왕이 연호를 입력한 것이다. 만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무왕 때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싸울 무자요 무 전쟁을 많이 치는 왕이죠. 당시 주변에 있던 흑수말갈 등 동북방 세력을 북성시키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발해가 있었고 여기에는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말갈 부족들이 있었어요. 자, 당시에 흑수말갈과 발해는 엄청나게 교역을 많이 하고 친선 관계였어요. 발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들도 있었지만 말갈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당시에 당이 이 흑수말갈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너희들 지금 발해랑 친하게 지내지? 지금 너희들 계속 발해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너희들 다 정복시키고 무너뜨리게 버릴 거야. 너희들 발해 공격해. 라고 하니까 발해가 흑수말갈을 공격해버리게 되는 거죠. 발해가 흑수말갈이 등을 돌리니까 먼저 발해가 흑수말갈을 공격해서 동북방의 세력을 폭소시킨 다음에 직접 당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당의 산둥만도 여기가 발해만이면 빛 쭉 튀어나온데 여기 있죠. 자, 이 산둥반도를 직접 공격을 해서 당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좀 빨리 치울게요. 자,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당의 골칫거리였던 당시 서북 쪽에 있던 돌궐당, 말갈, 발해, 신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돌궐이 당에 압박을 하고 당은 말갈을 압박을 하고 말갈은 발해를 압박을 하고 발해는 당을 직접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신라 외가 있었고 외 일본. 자, 돌궐과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돌궐 세력을 끌어들이고 외와 친하게 지남을 통해서 당과 신라를 공격을 하려고 했었죠. 이런 압박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싸울 수만 없었던 발해는 무왕의 시대가 끝내고 문왕 때 들어서 대흠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자, 대흠무 시대 들어서 당과 우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 당의 문물과 제도, 선진적인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강력한 중앙 집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였겠죠. 자, 그래서
당의 문물을 수용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중앙제도로서 중국의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고 삼성육부 중앙제도예요. 아까 신라의 14부 같은 삼성육부라고 보면 되겠죠. 중앙제도. 자, 지방제도로서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우리 도, 시, 동 정도 보면 되겠죠.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이런 느낌으로. 자, 아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5경, 9주, 5소경이었죠. 9주, 5소경 이런 것처럼 발해는 5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게 문왕이었다. 신라는 아까 신문왕 때였다. 자, 그리고 발해 5도라고 해서 당시 발해가 주변국가 교육하기 위해서 일본과 교육하기 위해서 일본도, 신라와 교육하기 위해서 신라도, 당과 교육하기 위해서 당도 이런 교역로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거를 발해 5도라고 하게 됩니다. 뭐 돌고라고도 연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까 무왕 때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듯이 문왕 때 같은 경우에는 대흥, 보덕과 같은 불교식의 연호를 쓰게 되죠. 대흥, 크게 흥한다. 보덕, 덕을 갚는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듯이 문왕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의 아까 여기 나오는 연호도 썼듯이 수도를 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황제만 쓸 수 있었던 황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면서 황제국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왕이 문왕 되겠습니다. 크게는 당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문왕, 당과 친선적인 관계였던 문왕 정도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발해 최대 판도, 가장 영토를 넓혔던 시기가 선왕이 되겠고 이때가 최대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 같은 경우에는 발해를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성스러운 나라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이를 정도로 당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발해도 당시에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거란족은 나중에 중국도 멸망을 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세력이 성장을 하죠. 거란이 발해를 공격하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발해도 부흥운동이 전개돼서 뭐 후발해, 정왕국 뭐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는 몰라도 되고 자 어쨌든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그리고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갔다. 대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민으로 고려를 가니까 왕건이 그걸 받아들여 준 그런 것들도 있었죠. 자, 발해가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중국은 고구려 지금 중국 지역에 있었던 중국 지역에서 역사가 전개되었던 고구려와 발해 앞으로는 고조선까지 자기의 역사들이라고 주장하는 동북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작업은 마무리되었고 지금 역사적으로도 계속 걔들이 발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고구조선과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역사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발해가 지금의 중국 지역인 만주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역사인 증거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유민이었던 고구려 사람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건국을 했다라는 거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로서 발해 지배층의 정씨가 발해 지배층이 대부분 고구려 계통으로서 대씨, 대조영, 고씨, 이씨, 왕씨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대부분 이 지배층들이 고구려 사람이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무왕 때 당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돌궐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스스로 무왕은 나는 고려의 국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각종 유물들이 발해가 고구려를 이은 우리 고유의 국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나오는 정효공주라고 하는 아까 배운 문왕의 넷째 딸의 묘양식이 고구려의 고분 양식과 엄청나게 똑같습니다.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고구려의 연꽃무늬 기와와 발해의 연꽃무늬 기와 엄청나게 유사하죠.
자, 그리고 이게 모주림 천장인데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모주림, 이 끝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바로 이런 장면인데 여기 제일 큰 삼각형이 있으면 그 사이에는 이런 모양, 그 사이에 또 이런 모양, 이 다음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거를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구려의 고분 무덤 양식인데 이게 발해의 무덤에도 나온다. 이 말은 즉슨 발해와 고구려는 발해는 고구려를 이은 그런 문화를 계승한 그런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도 우리 역사이고 고구려도 우리 역사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삼국의 불교 수용과 고대 문화 발전 배워보도록 하죠. 이거 진짜 지금 내용은 많은데 주로 사진 위주로서 금방 끝날 거예요. 자, 삼국은 불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지금 문화하고 있어요. 자, 문화 중에서도 종교였던 불교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 우리 중앙 집권을 위해서는 영토 확장에 나서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부족에 섞인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여러 부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종교들 그대로 두면은 한 국가로서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묶을 수 있는 가장 고등적인 종교, 가장 높은 차원의 종교가 필요한데 그게 불교였어요. 그래서 삼국에는 지금 앞다투어서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소수림왕 때 받아들여서 국가적으로 공인을 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류왕 때 받아들이고 국가적으로 국가의 종교로서 공인을 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끊임없이 신라가에서는 불교가 전래되고 있었지만 국가에서는 공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버풍왕 때 2차 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버풍왕 때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의 수용, 국가적인 공인 과정을 배웠었고 이 불교의 호국적 성격, 나라를 지키는 이런 호국적 성격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황룡사 구층목탑 지금 경주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 층층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거란, 말갈 이런 신라가 이거 신라 유물이에요. 이 신라의 적들을 하나씩 적어두면서 각 층에 목탑층에 적어두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 우리 신라를 괴롭히는 이 나라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면서 구층 목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나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의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속옥의 원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만들었던 원광 세속옥에 만들 거예요. 자, 세속옥의 화랑도의 임무기도 하죠. 뭐 임전무태, 뭐 살생유택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는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고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이런 성격들 다 스님이 지은 세속옥계가 나중에 국가적인 화랑도의 기본 이념이 되기까지도 하는 이런 불교의 호국적 성격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국가적으로 여러 백성들을 통합하는 성격 그리고 호국적인 성격에 따라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했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자, 불교 유물들 봅시다. 자, 먼저 고구려에는 지금 탑들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진을 나오지 않고 백제부터 봅시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있겠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있는 분황사 모전석탑이 대표적인 신라의 탑입니다. 탑과 같은 경우에는 탑은 본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살이 우리 부처님 스님들의 몸을 화장을 하면은 거기서 남는 얼마나 이 사람이 불교 공덕을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화장 후에도 남아있다고 하죠. 진주와 같은 이런 작은 구슬들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탑인데 고구려는 남아있는 것이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미륵사지 석탑이 유명하고 신라는 분황사 모전석탑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 보면 되겠고 불상 선생님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이거 주고 어느 나라인지 맞추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불상 부처님의 모습을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이콘 이렇게 형상화한 게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구려의 금동, 금으로 만들어진 연가 7년명. 이걸 뒤집으면 연가 7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새겨져 있는 부처님 열의 입상, 부처님이 서 있는 불상이다. 그래서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고구려의 유물이에요. 이거는 백제의 서산용현리에 있는 마의 이 절벽을 깎아서 만든 열의 부처님 세 분을 새기게 된 그런 서산용현리 마의 열의 3존 입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제의 유물입니다. 고구려의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 백제는 서산용현리 마의 열의 3존 입상. 이거 선생님이 뭐 적어라 이런 거 절대 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정확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석조열의 3존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불상,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상,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탑. 고구려는 남아있지 않지만 백제 신라의 탑들 보았습니다. 자, 이 동일 신라 시대의 탑들입니다.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도의선사탑. 이거 도의선사의 탑이에요. 이거 붙이는 건데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 자, 그리고 화순, 쌍봉사, 철갑, 선사탑, 철감, 선사탑. 자, 이런 동일 신라의 탑들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사진만 보고, 이것만 사진만 보고 이게 어느 시대라는 것만 알면 되죠. 이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상옥시대 문화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까 보았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무덤을 만들 때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듭니다. 굴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돌로 만든 방들이 이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에 무덤을 시신을 안치를 하고 각종 껴뭇거리들을 묻게 되는, 유품들을 묻게 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는 아까 발해 때 보았던 모주림 천장이 이루어져 있고, 고구려는 굴로 동굴처럼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돌방이 있는 굴식 돌방 무덤이 가장 기본적인 고구려의 고분 무덤 양식이다 라는 거 보면 되겠죠. 자, 고구려는 아까 말했던 굴식 돌방 무덤의 이 돌방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당시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벽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이 계단식의 돌무지,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이거 무덤인데 백제 초기가 되겠죠. 백제 초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서 고구려의 장군총, 지금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장수왕의 무덤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구려는 백제와 연관이 있고 이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나라가 백제이기 때문에 무덤 양식도 비슷하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굴식 돌방 무덤이라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일반적이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 가면 많이 보죠. 뭐 천마총 같이, 뭐 황남대총, 오릉 이런 데 가면 보이는데,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가장 일반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 덧널이라고 해서 시체를 묻은 이런 널빤지, 나무로 만든 이런 것들이 있고, 껴묵거리 상자, 이 유품들을 담았던, 사람이 죽고도 쓸 수 있는, 죽어서도 저승에 가서도 쓰게 하겠다는 그런 이념이 담겨있는 그런 것들을 담아두고, 그런 다음에 이런 나무 덧널로 나무방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돌을 쌓고 마지막에 흙을 덮었던 이런 양식이 가장 신라의 보편적이었던 무덤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앞에 있었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굴식 돌방 무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가장 일반적인 무덤 양식이었다 보면 되겠고,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을 해서 굴식 돌방 무덤 형식을 띠게 됩니다. 아까 배웠었죠? 정해공주묘, 굴식 돌방 무덤, 천장, 아까 모주림 천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온 뭐 돌사상 이런 것들도 있다 보면 되겠고, 발해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측면도 있지만 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식의 벽돌 무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효공주, 정해공주와 같이 문왕의 딸로서 정효, 정해, 아마 정효공주가 세 번째 딸, 앞에 있었던 정해공주가 네 번째 딸이 될 거예요. 자, 정효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돌로 만든 이런 무덤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벽돌로 만든 무덤은 중국 양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고구려식 모두 띈다라는 걸 정해공주묘, 정효공주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또 기타 유명한 문화재로서 백제 금동대향로가 있겠고, 이거 보면은 이거 백제 거구나. 여기 보면은 신선들이 논일고 악기 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향로는 향 피운 거니까 제사 지낼 때 향 피운 거, 그럴 때 썼던 걸 도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유명하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석가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탑이란 거는 원래 부처님의 사리를 담아두는 것이었는데, 사리가 없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인 이런 불교 경전을 넣어두기도 하는데, 이게 부처님의 몸이라면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겠죠. 그 당시에 이게 나왔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최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의 인쇄본 중에 하나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빠르게 넘어갔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가야, 통일, 신라, 그리고 발해, 남북국 시대죠. 그리고 불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선생님 공부할 자료 올려놓았으니까 공부할 자료도 같이 보면서 꼭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을 꼭 올려주고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